안 좋은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법이긴 하지만 3+3이 되면 진짜 미친. 전세 얘기 이제 그때 한번 열불을 한번 토하셨던 임대차 3법 그 영상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사무실이었죠? 네, 사장님 그건 너무 인상이 강해서 저는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부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한국은행은 또 맞다고 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전세 가격, 뭐 매매 가격은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안정화될 리가 없죠. 없다. 안정화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똑같아요. 계속 공급이 이식이 있어야지 이게 수요도 이식 있으면 이게 맞아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공급을 늘려버리면 그 순간 가격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요 몇 년 전에 전세가 역전세 났고 이랬을 때가 다 입주 물량이 순간적으로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야지 전세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원래 적을 거였는데 더 적어서 순간적으로 또 적게 만든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수축을. 원래 수축될 거였는데 그 수축될 거를 한 번에 팍 수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세상답사기에서 얼마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를 예로 들면, 노르웨이.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지금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무한 전세형 갱신권 제도였어요. 거기는 자식한테 상속도 가능합니다. 와우.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노르웨이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제도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 없는 노부부가 죽었어. 그럼 거기서 전세 하나가 나오겠지, 좋은 지역에서. 그럼 그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하락론자나 이런 분들은, 야, 지금 니네가 좋아하는 그 서울에만 없는 거지, 다른 데는 집 많이 지어서 지금 입주 물량도 많고 그래서 전세가 떨어질 거야, 이제 안정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닌 게,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 필요한 전세 물량이 있어요.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이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임대주택 3법으로 해서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못 나오게 묶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에는 당연히 옛날에 있던 4년에 있었던 물량들보다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냐? 라고 했을 때 수요가 준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 대한 수요는 늘 똑같은데 시장에 나오는 물량만 줄었잖아. 주택수는 줄지 않았지만 물량만 줄었잖아요. 전세 물건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뀌는 국토부 장관께서 연속은 아니어도 3+3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3+3은요, 그냥 다 같이 죽자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봐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투자 얘기랑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팔지 말라는 게 이래서 팔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면 파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팔고 나면 더 오르니까 파는 거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네.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부동산을 사면 파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팔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 달에 그 재무제표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매달 재무제표 정리를 하는데, 재무제표 정리를 해보니까 순자산이 줄었어. 세금 내고 났더니. 제가 올해 6채 팔고 2채를 샀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고 났더니 순자산이 줄었어요, 역으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떼간 거죠.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안 내고 그냥 전세가를 올려받았으면 내 손에 현금이 그만큼 또 추가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서 전세가 올려받은 걸로 내 자산에 늘어난 걸 내가 미리 땡겨다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경우에 오히려 임대차 3법이 더 도움을 주는 거는, 이게 무리하게 전세가를 올려서 그걸 땡겨다 쓰면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돌려줄 때 이것보다 전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은데.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리한 전세가가 아니잖아요. 5% 올리면 나중에 이거 나갔을 때 무조건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사실 안정적으로도 굴릴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이게 내 손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아까 하하님도 80% 양도세 감안하고 뭐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메인 지역에 있는 주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와중에 집을 팔아서 내 손에 현금을 쥐느냐, 아니면 전세가를 올려서 현금을 쥐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후자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전세가를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뭐 다른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바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 먼저 실천을 하고 있어서 맨날 법인 통장에는 항상 잔고가 몇백만 원밖에 없지만 또 사고 팔면 됩니다. 그만큼의 그 노하우가 쌓이는 데는 저도 2년간 제가 사고 판 거 외에도 남들을 거의 뭐 무상으로 도와주다시피 한 건들 뭐 차비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40건 이상을 사고 팔고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의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촉이란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감이란 게. 근데 그 감이란 거는 당연히 기본 밑바탕에 튼튼한
바생님처럼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으면 바생님처럼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스승님 봤으면 저렇게 보수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팔지 않아요. 아무리 고수인 저희 스승님도 세금 나고 나니까 더 오르니까 차라리 레버리지를 사실 임대차 3법이 그런 면에서는 투자자를 도와준 건 맞는데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잘 구슬려서 내보내는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고 임차인들, 법을 악용한다기보단 법을 이용하는 임차인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2년을 잘 버틸 수 있다면 그 2년 뒤에는 세입자,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나 투자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단타 쳐서 팔아야지. 이거 나 전세 최고가로 지금 5%밖에 못 올려줘서 팔고 나 딴 거 살래. 그거보다는 본인의 물건의 상승 여력이나 상승 가치를 본인 스스로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임대차 3법도 악법이긴 하지만 3+3이 되면 진짜 미친 개또라이 법이 되겠죠. 근데 우선 현재 2+2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변창흠 씨가 뭐 제정신이 아니면 또 하겠죠. 할 것 같아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 사람들은 소급적이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뭐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쫄지 마시고 버틸 수 있는 맷집이라고 하죠. 맷집을 키우시고 뭐 5%밖에 못 알려져서 열받으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중에 2년 뒤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갭이 뭐 5억짜리 전세인데 나는 5% 올려서 2,500밖에 못 올렸어. 3억짜리인데 5% 1,500밖에 못 올려줬는데 지금 전세세가 5억이야. 그럼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5억이 아니라 최소 5억 5천 6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에 2, 3억 올릴 수 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좀 약간 저희가 이때까지 너무 적폐 세력들이 달리는 데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 약간 컴다운 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비할 시간이지 않을까. 2021년은. 그러면서도 정말 하이에나처럼 금매가 나와서 잡을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잡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주택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뭐 이것도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종부세 때문에 못 버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갖다 못 버티실 거면은 다주택 보유를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막 2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이제 한 뭐 2천 이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의 단독명의일 때예요. 공동명의로 분산시키면 그거보다 적어지거든요. 근데 가격 상승이 지금 얼마나 일어난지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꺼지지 않을 텐데 요거 종부세 지속돼봤자 몇 년이나 지속될까요? 이 정도 높은 종부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10년을 그 종부세를 낸다고 해도 사실 지금 오름폭이 더 커요. 그렇죠? 근데 계산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게 종부세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이걸 파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낼 때 세금이 얼마 때리죠? 종부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 세금 내면은 못해도 한 20, 아무리 적어도 20% 30%는 낼 거예요. 짜잘한 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근데 크게 한 걸로, 하나로 크게 많이 벌었다 하면은 4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부세 매년 내는 것과 40% 한 방에 내는 것 중에 그 40% 한 방에 세금 낼 돈이면 종부세 내가 봤을 때 10년 이상은 버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결과는 명확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고민하시는 거는 내가 현금 흐름이 적기 때문에. 야, 1년에 2천만 원 내가 내면 내가 이거 사이버머니잖아. 아직 안 팔았잖아. 근데 이거 내가 내려면 우리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세가를 그냥 올려받으면서 그거를 가계 자금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요 프랭이 TV 시작할 때 프랭이님이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캠핑카 렌탈도 한다고 그랬고 예. 그리고 그 꿈찬남이나 스트릿 카페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꿈찬남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몇 년이 이 상승이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어느 정도 상승이 이뤄진 상태고 몇 년 안에는 하락장이 어쨌든 좀 안 좋은 시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현금 흐름을. 왜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자가랑 그 다음에 재개발 물건, 이제 2주 거의 다 끝나가는 재개발 물건 하나랑 그 다음에 분양권 이렇게 세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일단은 저는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차후에 저도 종부세가 나오겠죠. 세 개가 되면. 근데 세 개 다 제가 봤을 때 등기 칠 때쯤 되면은 세 물건, 지금 제가 자가는 10억이 넘고 나머지 두 개 물건도 10억 가까이, 하나는 10억 넘을 것 같고 하나는 10억 가까이 될 거거든요. 빼박 종부세예요. 그러면. 명의는요? 명의는 다 제 명의예요. 빼박 종부세인데 그거를 내고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 미리 쌓아놓는 거고, 그리고 누구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언젠가 하락장은 한 번은 와요.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경기는 없으니까. 하락장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딱 고점에서 팔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장에서 다 죽는 거는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올해 6개 팔고 2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털고 정리하고 있지만 제가 다 털기 전에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못 터는 물건들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금화가 돼야지 남들이 물건 던질 때 싼 가격으로 내가 사올 거 아니야. 근데 현금이 없으면 그 호시절이 와도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전부터 주식하셨던 분들은 그냥 언제 원상 회복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려가지고. 근데 안 하시던 분들은 그때 투입해서 돈을 벌고 나왔단 말이에요. 현금이 있던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털 수 있을지는 언제가 고점일지 몰라요. 저도 예측만 할 뿐이지. 그러면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하락한 물건들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이 많으면 매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면 5개월만 꽂혀도 1억이에요. 회피하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줍줍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퀀텀 점프를 다음 장에 하는 거죠. 게다가 이번 장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 이미 다음 사이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진임이네. 예. 이 사이클의 선진임이네,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선진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락장에서는 현금 흐름 있는 사람이 그쵸, 왔다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더라고요. 하락장에서 30-40% 싸게 산 다음에 20% 비싸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도 가능하고. 네, 경매도 가능하니까 또 바생님은 경매도 경험이 많으시죠. 그쵸. 경매를 안 하셨으면 더 부자가 되셨을 텐데. 그치. 그게 다 경험이니까. 그 연장선인데 지금 알퐁님께서 올려주신 다주택자가 주택수 늘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리스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아파트 하나, 빌라 2개, 지산 2개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있었어요. 이 빌라 2개가 물론 뭐 서울이나 양재 막 이런 데 있는 빌라면은 제가 노래로 치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재개발 빌라도 아니고 좀 애매한 빌라다, 잘 안 팔리는 빌라다. 그럼 차라리 그리고 거기에 투자금이 좀 묶여 있다. 그럼 그거 빨리 정리하시고 좀 손해 보더라도 정리하시고 그거 뭉쳐서 조금 괜찮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좋은 빌라면 가격 많이 안 올랐을 거고 양도세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아까 말했던 비규제 지역에 조금 준대장급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열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조금 아까 꾼찬형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100% 동의해요. 지금은 개수를 공격적으로 늘릴 만한 시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딱 타겟팅을 하고 나 너네 두들겨 팰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매질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피해야지. 그래서 공격적으로 늘리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무슨 어디 주공 아파트 막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막 제가 겁나요, 제가.